안녕하세요. 앙코르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 자, 저와 함께 철학의 이해, 우리 함께 어려운 공부 해온 지 벌써 14주째가 되어 가네요. 오늘 마지막 시간, 또 정리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 온라인 강의를 마치고는 이제 한국으로 또 한 3달간 떠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참 제 과목 들으면서 고생 많았는데 오늘 그래도 마지막 제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정리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 리뷰하면서 시험에 대한 얘기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책 모았습니다. 소피의 세계. 소설로 읽는 철학이라고 했고요. 소피의 세계 1권 그리고 2권 중간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마저 또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보다 한국어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이 책에서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플레이토의 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 이 철학 시간 또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The soul of man is immortal and imperishable.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혼, 정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혼, 그 정신으로 플라톤이 추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exam, final exam,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수업,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걸 공부했는데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랑 짧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이 지도 기억납니까? 지중해 또 서쪽 서반부인데요. 우리는 이 하얀색 부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죠. 사실 이거는 현대 지도고요. 고대 그리스는 이 크레타 섬,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진 이 손가락, 오른손을 펴고 있는 것 같은 이 펠레폰네소스, 그 다음에 이 아가야 반도, 이 에게해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대 그리스 문명을 살펴보았고요. 그것이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도로. 우리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 고대 그리스는 나중에 로마 문화 또 중세부터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가장 또 놀랄만한 성취를 남겼던 서구 유럽 문화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세요. 고대 문명의 중심지인 나는 여기 그리스죠. 그 시작이 남쪽 섬인 여기 크레테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 문명은요, 이 그리스 문명은 이름을 따라서 에게해 문명이라고 합니다. 에게해 문명 맞는 설명이죠. 우리 공부한 적이 있죠. 또 고대 그리스인도는 북쪽에 야만인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고 그중 하나가 오늘날 불가리아. 지금 불가리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겠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현재 라지역 어디입니까? 이쪽 이 터키에 지금 현대 터키입니다. 터키는 라지역의 유럽과 만나는 이 다지역을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더 큰 아시아 본체를 보고는 이게 작은 지역이구나.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봤구나 해서 소아시아라고 하고요. 여기 그리스의 큰 항구 도시였던 빨간 점 이곳 아테나에는 많은 무역업자들, 장사꾼들,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서쪽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서 남쪽 이 이집트 지역에서 실어 나오는 선물, 상품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들이 그곳에는 신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곳에는 사람들이 사는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섞이면서 그리스의 문화가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 마 문명, 이집트 문명,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옛 바빌론 문화는 함께 이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그리스 식민지였던 밀레토스가 어디일까요? 밀레토스, 이 해안 지방일 것입니다. 해안 지방, 밀레토스 출신의 탈레스 만물의 근원, 세계의 또 시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죠. 탈레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한 건 맞고요. 여기 페이지는 또 소피의 세계 1권에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같은 밀레토스 출신인 아낙시메네스, 대기 또는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엠페도클레스, 자연을 이룬 네 가지 원소, 흙, 공기, 불, 물. 흙, 공기, 불, 물. 이 네 가지가 혼합 분리되면서 자연 만물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원자죠. 작은 원소.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원소가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고 이렇게 혼합과 분리를 하는 가운데 물건들, 식물, 동물, 물질들을 만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낙사고라스, 사물 전체를 내포하는 가장 작은 소립자, 사물의 기초가 되는 씨나 싹으로 보았어요. 예, 다 맞는 설명이죠. 네 가지가 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소크라테스에 관한 설명 볼까요? 기원전 450년경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소크라테스가 활동할 때는 유랑하던 많은 철학자 무리인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 유랑하는 철학자 무리, 그들은 돈을 받고 가르쳤어요. 또 인기가 많았어요. 소크라테스의 생애는 그의 제자이며 철학자인 플라톤의 저작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고요. 그의 올바른 인식은 올바른 행동을 유도한다고 믿었어요. 즉 무엇이 선인지 아는 사람은 선을 행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내면에 생긴 참된 인식만이 참된 통찰력이라고 보았습니다. 2, 3, 4 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설명 가운데 플라톤에 관한 잘못된 설명. 플라톤은 변하는 감각 세계 가운데 변치 않는 초시간적 형상이 있다고 보았어요. 그의 관심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과 흘러가는 것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은 영원한 형상의 그림자,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의 세계가 있고 이 감각의 세계는 마치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할 게 뭐예요? 플라톤이 관심 가졌던 건 바로 그 이야기에 중요한 비유가 있어요. 동굴. 사람들은 동굴에 있고 동굴 어둠 속만을 응시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풀려나서 동굴 밖에 해방된 자유로운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동굴 안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림자만 보고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한다는 거죠. 동굴의 비유, 플라톤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 사본, 자연현상,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사의 관계,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관, 바로 그의 저서 국가에서 그가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은 많은 부분 이제 각 도시 그런데 이 도시가 하나의 나라예요. 거기에 의회도 있고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또 이 국가 조직에 대한 생각도 많았습니다. 플라톤이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의 책, 아예 이름을 이렇게 붙였네요. 영어로는 리퍼블리카. 여기서 그의 국가관을 보여주는데요. 육체가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지듯이 나라도 통치자가 있고 수호자가 있고 상인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국가란 이상적인 국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존립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국가관은 지금으로 볼 때 민주적인 국가관이라기보다는 전체주의, 약간 집단주의적인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개 다 맞는 바른 설명입니다. 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대비되는 그의 생각들, 주장들 한번 볼까요? 그의 주된 관심사는 플라톤이 이데아였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맞아요. 우리가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 자연 세계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의 최고 단계를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사물을 이루는 재료인 진료, 그리고 특성인 형상의 통일로 자연을 보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닭은 깃털이 있고 두 발로 다니고 아침에 울부짖고 달걀을 앓고 암탉은 이런 것을 형상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닭의 특징인 형상이라고 하고 그것은 재료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세상과 따로 보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의 사건, 사고, 생겨나는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보았고요. 하나의 원인에는 그 원인이 일어나게 된 진짜 원인, 그렇게 추적하다 보면 모든, 심지어 인간의 존재, 세계의 존재에는 최초의 원인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1, 2, 3, 4 다 맞는 설명입니다. 모두 골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대 그리스가 떠나고 고대 그리스를 넘어서 이제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제가 이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막 이 그리스를 전부 또 통일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까지 그리고 심지어 인디아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유럽 문화,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문화와 아시아가 만나는 최초의 계기였다는 겁니다. 그때 헬레니즘의 철학, 보세요. 그리스, 이집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각 문화의 종교, 문화, 철학, 과학이 뒤섞이게 되었어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교묘학파 유명한 사람이 디오게네스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는지 당장 자신이 들어주겠다고 그랬더니 뭘 요청했어요? 조금만 비켜달라고. 알렉산더 대왕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고 있다고 비켜달라고. 이 소박한 행복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견요학파, 또 스토아파는 모든 자연 진행 과정이 변치 않은 자연 법칙, 유니버설 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법칙, 또 규범, 이게 이후에 로마 제국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더 크고 지속하는 가치, 행복을 찾고자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치다가 나중에는 일면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두 다 맞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여기 인도 유럽어족과 셈족 두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어요. 두 문화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후 이 중세 문화를 특징 짓는 중요한 종교들이 나오는데요. 인도 유럽어족 문화는 다신교적인 거 맞고요. 반해 셈족의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다 유일신관, 하나님, 신을 한 분으로만 상정하는 그런 신관을 가졌어요. 인도 유럽어족은 세계를 선과 악의 싸움을 벌이는 드라마로 보았는데 셈족은 그 역사관이 특기예요. 신이 통치하는 세계로 보았어요. 인도 유럽어족 문화에 힌두교와 불교가 근원을 두고 있으며 셈족 문화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탄생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주기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데 비하해 셈족은 신이 자기 뜻을 펼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집니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여기 셈족의 종교, 셈족의 종교 한번 볼까요?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말하는 거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함으로 만물이 생겼다. 예, 이렇게 보는 거 맞고요.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떠맡았던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 흔한 반인 반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 아니라 예수는 이 기독교에서 예수는 완벽한 신, 완벽한 인간입니다. 완벽한 신, 완벽한 인간입니다. 10번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 시대 사이의 설명으로 바른 것들. 고대 문화, 르네상스 시대 사이, 중세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세 시대, 이 고대 문화와 르네상스 시대, 천년의 암흑 시대로 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이 강압적인 통제 안에 있었고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 갇혀 있었던 시기. 그래서 암흑 시대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년의 성장 시대, 근대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고 민족적 의식이 생겨나는,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문화가 무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이 중세 시대를 기반으로 생겨난 겁니다. 이 중세 시대 학교 제도가 생겨났어요. 성당의 부속 학교들이 생겼고 또 대학 제도가 창설됐고 학과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유럽 각 나라, 고대 로마에서는 북쪽에 또 오랑캐들이라고 야만인들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 기독교가 퍼지면서 문명화되고 또 문화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들 민족별로 민족 국가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봉건제도, 즉 땅 주인 영주가 있고 그 밑에 또 소장농들이, 농노들이 종속되는 형태의 이런 봉건제도가 중세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특징이 되겠죠. 4개 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4개 다. 자, 중세 철학의 흐름에 대한 적절한 설명 모두 고르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 학파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신플라톤 학파, 플로티누스. 현실 세계와 또 이상적인 세계. 그렇지만 이게 별도의 세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상적인 세계, 또 천상을 향하여 또 나아가자고 하는 흐름.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총체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이후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3번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을 기독교화시켰듯, 즉 기독교적으로 플라톤을 이해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독교화시켰어요. 맞는 말입니다.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계시뿐 아니라 자연적 이성을 통해서도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개 다 모두 맞는 설명이네요. 4개 다. 르네상스에 관한 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고대 인민주의,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것을 고대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고대 문화죠. 이 고대 인문주의의 재탄생, 맞는 설명이고요. 고대 문화에서 그리스와 로마가 또 3개의 문화권으로 나눠져요. 이제 원래 로마, 서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비잔틴 제국,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확장된 이슬람의 문화권 안에 있는, 세력 안에 있는 스페인. 근데 이 3개의 강줄기가 하나로 중세에 지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는 14세기 말엽에 시작된 포괄적 문화의 번영기이고요. 나침반, 화약, 인쇄술, 나침반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더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새로운 땅들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약, 그리고 이에 따른 총기, 이것은 전쟁을 또 전쟁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력의 재편성이 되는 겁니다. 인쇄술, 또 책이 한 사람의 또 파격적인 주장과 사상을 싣고 또 곳곳에 또 재빠르게 또 전파되는, 그래서 르네상스가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네 개 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기독교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 모두 고르시오. 기독교는 셈족 종교인 유대교에서 발원하였고, 맞습니다. 서양 로마 문화,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토양에서 자랐습니다. 맞습니다. 바울, 그리스와 로마 세계 전역에 기독교를 전파해 세계 종교를 만들었어요. 중세 기독교는 지중해 유럽 곳곳에 민족적 자의식을 일깨웠습니다. 예, 이것도 비교적 맞는 설명입니다. 중세 시대 기독교가 곳곳에 성당 그리고 사제를 통하여 이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야만인과 같은 그곳에 또 전파하고 그곳에 새로운 문명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 철학, 신화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노력이듯이 르네상스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문주의적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인들, 아테네인들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듯이 르네상스는 이제 신중심 또 교회 중심의 세계관에서 각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또 너무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을 정리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게 될 기말고사라는 겁니다. 자, 플로티누스. 보세요. 플라톤은 세상을 불확실한 감각 속에 깃든 영원 불면한 이데아로, 즉 불확실한 감각으로 들어오는 세계, 우리가 느끼는 세계가 있고 또 영원 불면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맞죠? 플로티누스, 신 플라톤 학파라고 합니다. 이 불멸한 감각의 세계와 이 변하는 시시각각 변하는 불안전한 감각의 세계와 플라톤이 말하기를 불멸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신적인 빛의 세계, 또 절대적 어둠 사이. 절대적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지만 이 어둠과 신적인 빛 사이에 우리 세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적인 빛을 더 담을수록 더 사람과 같이 우월한 존재. 만물은 이 물질들은 신적인 빛을 아주 조금 희미하게 담은,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이 철학의 목표를 신적 빛에 가까이 다다르는 신일 합일의 수준에 두고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세계에 존재하는 악은 자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플라톤 학파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플로티누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의 부재에 신이 없는 상태, 이게 악이라고 본 거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세상의 모든 사건과 존재에는 그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하나님은 세계와 존재 모두의 최초의 원인이다. 철학적인 사변이죠. 충분히 의미 있는 생각하고 그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고, 부모님은 또 그들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최초의 인류에도 누군가의 원인이 있어서 그들이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한다면 아담을 만든 존재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모든 존재의 최초의 원인, 최초, 그 시작은 하나님이다.
아퀴나스에 관한 설명까지 이 모두 플라톤,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에 대한 모두 바른 설명이네. 여기까지 정말 짤막하게 또 지난 한 학기 우리의 학업들을 배운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치를 때 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철학, 또 많은 철학자들 여러분 막 스쳐 지나가지만 꼭 남았으면 좋겠고, 이거 상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생각의 방법, 생각을 확장시키는 귀한 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2020년 우리 이번 학기 철학의 이해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만나겠습니다.